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얘기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1차 시험 합격자가 60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최종 합격이 200명인데 3배수 정도 1차 합격을 시켜줍니다. 근데 우리는 제시 2번 볼 수 있잖아요. 시험을.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 1차를 합격한 사람 중에 합격자를 제외한, 그렇죠. 이미 작년에 1차를 합격하고 또 합격한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외하고 대략 1100명 정도 2차를 응시합니다. 1050명이 1100명 응시를 해요. 그 중에 200명이 합격하니까 2차 시험 경쟁률이 대략 5.5대 1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2차 시험에 이제 볼 때, 그렇죠. 아까 말한 대로 제가 법과목이 2개가 있다고 그랬고, 지금 많이 선택을 해요. 그래서, 디자인보호법하고 저작권법을 합치면 절반이 넘습니다. 600명 이상의 인원이 선택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제가 볼 때만 해도 그렇진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저작권법인데, 저작권법 응시자가 6명 밖에 안 됐고요. 네. 2015년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보호법도 그냥 한 100명대 아니었나요? 그렇죠?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100명대, 200명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근데 저 때는 그 패스페일이라고 하는데 50점만 넘으면 되는 과목이 아니고 그것도 총점에 산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좀 시절이 시험 제도가 다를 때긴 한데 어쨌든 그랬다라는 거고. 어쨌든 간에 법과목이 많습니다. 비중이 많고 1차에 자연과학이 있잖아요. 자연과학이 있는데 1차의 자연과학은 물리, 화학, 생물, 지구학으로 이루어지는데 이제 저는 문과생이자 법대생이었잖아요. 근데 30살 넘어서 준비했잖아요. 제대하고 준비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물화생지에 대한 기초가 아예 없어요. 고등학교 때 공부한 거조차도 기억이 안 날 때입니다. 아예. 기억이 안 날 때요. 그래서 이제 베이스가 완전히 없는 노베이스라고 하잖아요. 노베라고 하잖아요. 노베이스 상태에서 시작을 했고 이제 그래서 고생을 좀 했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처음 법과목을 접했을 때 그 당황하는 거랑 뭐 법대생이 자연과학 과목 처음 접촉했을 때, 접근했을 때 당황하면 비슷할 겁니다. 그렇죠? 비슷한데,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공대생분들이 법과목을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도 법대생이었지만 자연과학을 나중에는 결국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본인이 문과 출신이거나 나는 자연과학 베이스가 거의 없다라고 하시는 분도 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태어나면서 공대생인 사람 없어요. 그렇죠? 맞잖아요. 어차피 어린 시절, 나이 먹으면서 자연과학도 공부를 그때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내가 대학교 때 뭐 배운 게 없다. 아니면 고등학교 때도 난 이과가 아니었다. 뭐 과학고도 아니었다. 이런 사람들 괜찮습니다. 하시면 돼요. 하시면.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합격할 때 1차 시험 봤을 때 자연과학이 80점 이상 나왔습니다. 그렇죠? 80점 이상 나왔어요. 결국에. 그래서 하시면 됩니다. 처음엔 당연히 안 나오죠. 안 나옵니다. 오래 걸려요. 당연히 오래 걸립니다. 특히 물리나 화학이 좀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다를 것 같아요. 화학이나 물리가 더 쉽다고 하는 분 당연히 있을 건데 저는 이제 물리나 화학이 좀 특히 와닿는 게 늦었어요. 특히 물리가 특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화학은 어느 순간은 굉장히 잘했었고 그 다음에 화학과를 실제로 잠깐 다닌 적도 있습니다. 나중에 다닌 적도 있어요. 화학과를 다닌 적도 있는데 네, 그런 식으로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통상의 변리사 수험생들과 차이점이 있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었냐면 이미 2차 시험 경험이 있죠. 사법고시에서 사실은. 그러니까 그리고 대학교 다니는 내내 시험은 봤을 거니까 주관식 시험에 이미 익숙해져 있는 상태죠. 사실은 그러니까 저랑 여러분들이랑은 좀 달라요. 근데 보통 이제 1차를 합격하면 사실은 답안지 쓸 때 이제 멘붕이 대부분 오십니다. 처음 올 때. 왜냐하면 내가 학교 때 시험 봤던 그런 스타일의 답안지가 아니고 논술형 법 답안지를 써야 되잖아요. 말 그대로. 그래서 그거 자체가 엄청난 난관인데 그런 거는 이제 역시 하면 다 됩니다. 하면 다 돼요. 그래서 이제 하면 안 될 게 없다. 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시 이제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거는 그냥 대략적인 얘기고. 자, 공부를 이제 여러분들은 다 공부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희가 이제 변리사 선배니까 아니면은 뭐 강사 선배니까 온 거잖아요. 온 거지, 공부 방법 자체가 제가 뛰어나서 온 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 여기 중에 저보다 공부 방법론이 더 훌륭하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천천히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그 지나치게 자신의 방법론을 경시하지 말아야 돼요. 첫 번째. 그리고 모든 시험은 자신감이 일단 있어야지 합격 확률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주변에 지나치게 공부 방법론이라든지 공부하는 그 어쨌든 방법에 관련된 어쨌든 도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문의한 스타일이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여러분도 이미 전문가인데 너무 타인한테 의존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결정을.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하는 말도 참고라는 거죠, 참고. 참고니까 극단적으로 너무 갑자기 바꾼다든지 그런 거는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는 이유는 팁을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뭐든지 이제 먼저 한 사람들의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 정도가 오늘 이제 알려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처음 공부를 하실 때 보통 민법을 먼저 시작하죠. 민법을 먼저 시작합니다. 민법은 이제 법대생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법이 민법입니다. 그러니까 법 중에 법이에요. 법 중에 법이고 실제로 이제 뭐 공대 과목들 중에서도 좀 똑똑하신 분들이 하는 학문이 있죠. 법대생들 중에 나는 좀 똑똑하다 하면 무조건 민법 전공입니다. 나중에. 예. 거의 민법이에요. 그러니까 법관들 중에도 민법 잘하시는 분들이 제일 승진이 잘 되는 법관이고요. 옛날에도 그 사법고시는 7과목 있거든요. 법과목 7과목인데 그 중에 민법만 잘해도 김앤장 갔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변리사가 김앤장 가는 거는 쉬운데 변호사가 김앤장 가는 건 진짜 어려워요. 사실은. 변리사 김앤장은 쉬워요.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저도 갈 수 있어요. 지금 마음 먹으면 갈 수 있는데 변호사 김앤장 가는 건 진짜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근데 거기서도 민법 하나만 잘하면 뽑습니다. 그 정도로 민법이 중요해요. 법학에서는. 최고의 학문인데 연구도 잘 돼 있고 근데 민법이 중요하니까 기본법이니까 변리사 시험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민법은 체계화가 정말 잘 돼 있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틈이 없다는 거죠. 빈틈이 별로 없고 모순이 별로 없는 학문인데 근데 문제는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은 산업재산법이어서 전체 법질서 안에서는 굉장히 마이너한 학문이고 그 다음에 연구가 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연구하는 학자도 별로 없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연구가 될 만한 시사점을 주는 판례도 별로 없고 외국의 입법례도 비교하자니 좀 여러 가지 차이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 동기 중에 예를 들어서 2차 시험 출제위원 들어간 친구가 있습니다. 변리사인데 교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리사 시험 출제는 교수님만 하는 거 아니에요. 변리사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강사를 안 하면 저도 시험 문제 출제위원 지원해서 출제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친구가 제가 지금 경력이 9년 차 시작하는데 변리사가 상표법을 수험생 때 공부하고 한 번도 공부를 안 했어요, 사실은. 근데 한 6년 정도 지나서 출제위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시험을 합격했다고 칠게요. 근데 6년 동안 상표 실무를 거의 안 하고 상표법도 공부를 안 했어요. 근데 상표법을 출제하라고 왔어. 출제하려고 마음 먹었어. 시험 문제가 제대로 출제가 되겠어요, 사실? 근데 그런 시험을 여러분들은 보셔야 돼요, 사실. 그래서 저는 1차랑 2차 검토위원을 다 들어갔어요. 출제위원은 당연히 못 들어가 봤는데 검토위원을 다 들어갔는데 1차와 2차를 2016년 들어갔는데 출제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세련되어 있긴 한데 좀 엉성합니다. 이래저래 엉성하고 그 다음에 그 출제하시는 분들의 그 지식의 수준, 그러니까 민법을 출제하는 민법 교수와 특허법을 출제하는 특허법 교수의 그 수준 차이가 좀 나요, 실제로 사실은. 그러니까 그만큼 전문가가 대한민국에 적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2차 시험 특허법을 출제를 하면 그 다음에 올해죠, 올해 특허법 출제를 못 합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훌륭하신 교수님이 있다고 해도 2년 연속 출제가 안 되니까 과목을 바꿔야 돼요, 사실은. 그러면 작년에 특허법 출제하신 분이 상표법 출제하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렇죠. 근데 상표법은 잘 못하는데 어쩔 수 없이 출제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가끔 어설프고 이상하고, 그렇죠. 강사 문제만도 못하는 문제가 나오고 그런 이유기도 해요. 그래서 가끔 그 모순도 많이 나오고, 올해도 지금 출제 오류가 한 문제가 인정되고, 지금 한 두세 문제 정도 추가로 들어가 있죠. 지금 이시청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도와주기도 했는데, 어쨌든 말하고 싶은 요는 뭐냐, 민법을 제일 처음 공부하는데 민법은 양이 굉장히 많고 완성되어 있는 학문이다. 그런데 특상D, 처음 특상D라고 줄여서 말해요. 특상D는 어설퍼서 특허, 상표, 디자인보법 조문 간에도 모순이 많습니다. 사실 조문 안에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가 좀 약간 흔히 말해서 빡쳐 하시죠. 특허법이랑 상표법이랑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팁을 좀 드리면 그냥 그거 몰라도 합격하는 데 지장 없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 파는 시간에 차라리 그냥 일반론 중요한 거 위주로 공부 많이 하라가 제 의견입니다. 저는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그게 이 자체가 중요한 쟁점인데 특상D 비교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요? 아, 그런데 특상D 따로따로 계속 공부하다 보면 어느 순간 별 문제 없어집니다. 사실. 그러니까 네. 비교를 하려고 너무 애쓰는 것 자체가 그 시간에 그냥 빨리 읽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사실 빨리빨리 지나가라는 거죠.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법학은 과목 불문하고 다독이 핵심입니다. 다독을 하려면 어떻게 되죠? 시간은 한정돼 있는데 다독을 하려면 빨리 봐야 됩니다. 강의도 빨리 듣는 게 보통은 좋아요. 한 번 정도는 천천히 이렇게 집중하면서 정독을 하면서 들을 필요가 있는데 그 한 번 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빠르게 지나가는 게 대부분 나중에 생각해보면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잘 모르겠는데 알고 싶다. 그냥 뒤에 갔다 오면 보통 저절로 알게 되는 경우 되게 많아요. 법학은 좀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특성을 아신다면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고 빠르게 회전시키는 거예요. 회독수를 늘리는 게 사실은 거의 모든 법과목에서는 좀 진리로 통합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너무 이게 가볍게 공부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 그때 정독 한번 하면 괜찮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때 정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람들마다 의견 차이가 있기는 한데 저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의 이제 고시생 합격자 출신들은 다독이나 빨리 읽는 거에 대해서 강조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참조해 보시라. 본인이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을 모르면 도저히 못 넘어가는 성격이다. 그런 것도 고치셔야 돼요, 사실은. 고치시는 게 수험에 대부분 유리합니다. 대부분. 네. 그렇죠. 제 주변에 제가 원래 법대 출신인데다가 변리사 시험까지 공부했으니까 주변에 수험생이었던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인 중에. 근데 지금 20년 넘게 지나서 이렇게 결과들을 보면은 뭣도 모르고 빨리 공부하던 친구들이 결과가 좋은 경우가 오히려 많았어, 사실은 생각해보면 지금. 그러니까 실제 사례 통계로 반출을 해봐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진지해가지고 난 이거 막 판다. 생각보다 합격 확률 떨어집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 쟁점이 꼭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민법이 1000몇백 페이지 됐는데 문제는 40문제밖에 안 돼요. 지문으로 해서 200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다? 빨리 중요한 거 위주로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여러분들 1차를 준비하니까 1차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 뭐냐? 객관식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오지선다 객관식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거 약간 수학적인 얘기인데 이론적으로는 40개 지문만 알아도 합격할 수 있어요. 왜 그렇죠? 40문제가 아니라 40개 지문만. 왜 그러냐면 옳은 것은 틀린 것은 고르라고 나오잖아요. 옳은 것은 하고 틀린 것은 그 지문 하나씩만 한 문제 하나씩만 제대로만 알면 무조건 붙을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40문제만 알면 40지문만 알면 곤란하겠죠. 약간 더 넓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200개의 모든 지문을 다 알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기출문제 풀다가 이상한 기출문제 나오면 버리셔도 됩니다, 사실. 그렇죠. 모든 걸 다 아실 필요가 없어요. 걔가 아니더라도 소거법으로라도 풀 수 있고 아니면 하나를 정확하게 알아서 풀 수도 있고 객관식은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1차 합격할 때 생각해보면 실력이 정말 형편없을 때 1차 합격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생각해보면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문제 푸는 스킬이라든지 그렇죠? 빠르게 푸는 거, 시험장에서도. 제가 2007년도에 사법고시 1차를 합격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해였냐면 그때가 되게 특이한 해였습니다. 어떤 해였냐면 원래 오지선다였는데 팔지선다로 갑자기 바뀌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2006년까지는 오지선다였는데 2007년 1차 시험부터 갑자기 팔지선다로 바뀝니다. 사법고시가. 그러니까 모든 지문이 8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5개, 6개, 7개, 8개가 섞여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팔지가 있어요. 팔지가 4점이에요. 또 무조건. 그렇죠. 그러니까 오지는 배점이 낮고 이런 식인데 그거를 2월 말이 시험인데 비슷하면 우리랑 비슷해요. 2월 말이 시험을 보는데 1월 달에 발표합니다. 황당하죠. 저희도 황당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 나중에 가면 모의고사 보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모의고사 보고 이러는데 모의고사로 뭐 대비하고 경험하고 이럴 기회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법무부에서 1월 초인가 발표합니다. 그래서 뭐 거의 모든 수험생이 팔지선다를 처음 경험하잖아요. 뭐 팔지선다를 풀 일이 언제 있어요. 그래가지고 멘붕에 빠지는데 시험 문제까지 어렵게 나옵니다. 하필이면. 그러니까 팔지도 어려운데 시험도 극악의 난이도로 나왔어요. 그 10년 내 가장 어렵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시험을 보는데 진짜 우는 소리가 들려요. 진짜 옆에서. 흐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어려우면 안 풀리면 답답한데 이런 거잖아요. 1번 풀었는데 답이 안 나와. 2번 풀었는데 답이 안 나와. 3번 풀었는데 답이 안 나와. 누구나 멘붕에 빠지죠. 당연히. 여러분들 수험 경험상 3문제, 4문제가 연속으로 안 풀린 경험이 거의 없잖아요. 여러분들 정도 고학년자들이. 없잖아요. 없는데 그 경험을 실제 민법 첫 시험에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은 막 울음소리가 들려요. 벌써. 근데 그런 거에서 멘탈이 나가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저 똑같이 3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저는 40번으로 바로 갔습니다. 그냥. 바로 과감하게 점프 거꾸로 갔어요. 거꾸로. 그래서 40번부터 푸니까 조금 쉽더라고요. 그래서 거꾸로 풀어서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당황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서 그게 모의고사를 보는 이유는 제 생각에 모의고사 문제들이 보통 학원과 모의고사 퀄리티가 좋지 않아요. 나중에 이거는 뭐 제가 강사에 있으면서 이렇게 말하기 좀 뭐한데 학원가에서 출제하는 모의고사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사실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을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이유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모의고사만으로도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대비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제가 처음 봤던 변리사 시험이 2012년이었는데, 그때가 제대한 직후에 본 겁니다. 제대한 직후에 봤어요. 봤는데, 와, 그때 자연과학이 꽈락률이 60% 나옵니다. 통계 보시면 나올 거예요. 2012년 1차 자연과학 꽈락률이 60%였어요. 그럼 10명 시험 보면 6명은 꽈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과목이 무조건 꽈락이에요. 그때가 아마 최고의 난이도였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 근데 그 해에 제가 문과생이 처음 본 거죠, 시험을.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안 그래도 자연과학 못하는데. 처음 본 시험이 60%가 꽈락률이 나오는 그 자연과학 시험 본 거예요. 근데 저는 당황하지는 않았습니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꽈락이 나왔죠, 결국에. 그러니까 잘 봤다는 얘기가 아니라 꽈락은 나왔는데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깝게 꽈락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당황하지 않는 게 최고. 그 다음에 처음 아까 말씀드린 거 본인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공부를 잘 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오늘 와서 새로운 걸 뭐 듣고 가는 것보다 제 생각에 본인에 대한 자신감, 자존감을 좀 높이고 가시는 게 가장 큰 소득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특정 먼저 합격했다고 해서 그렇죠. 그분 말을 무조건 믿을 건 아니고 그렇죠. 뭐 강사를 선택할 때도 자기가 들어보고 선택하면 되는 거지 무조건 휩쓸려 갈 필요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민법을 처음 공부를 하면 처음에 대부분 황당해 하십니다. 강의가 일단 150개가 넘어가죠. 요즘에도 그렇죠. 150개가 넘어가면 하루에 5개씩 들어도 5개도 못 듣죠. 보통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왜냐하면 복습하고 이런 것 때문에 5개 듣기가 힘들어요. 5개 들으면은 시간만 해도 한 6, 7시간 넘어가죠. 보통 넘어가는데 복습하는 것까지 감안하면 사실 5개 듣기도 처음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안 들리고 그렇죠. 여기 아직 민법 안 들은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추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민법에서 추인, 최고 이런 거 있어요. 그렇죠? 뭐 혜택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 같은 법대생이야 당연히 아는 말이죠.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처음 듣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멘붕입니다. 반대로 제가 특허법 공부할 때 어떤 멘붕이 왔었냐면 특허법이 법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약간 만만하게 생각, 뭐 특허법 법이니까 뭐 하면 되지. 왜냐하면 배운 적은 없지만 그렇죠 생각했는데 특허법 책을 펴고 판례를 몇 개 있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힌지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야. 힌지. 한글로 힌지. 힌지 아시는 분들 있죠? 기계공학이나 뭐 어쨌든 공대생들은 아시죠? 연결부를 말하죠. 연결부를 말하는 관용 어구나 뭐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영문 표현인가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힌지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죠. 찾아보면 물론 나오긴 하지만 찾아보기 전까지 모르는 거 당황하죠. 사실은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각자의 약점들이 있습니다. 시험은 장점을 잘 살리시면서 약점 메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민법을 봤을 때 나는 너무 낯설다. 150개 이거 뭐냐? 그러면 빨리 돌리세요, 차라리. 그러니까 아까 이건 똑같은 얘기입니다. 빨리 돌리세요, 빨리 그냥 뭣도 모를 때 빨리 돌려버려요. 그냥 돌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죠? 다시 한 번 더 돌리면 됩니다. 특히 이제 그 요즘에 학원에 종합반들이 있죠. 종합반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학원 곧 옮기는데 근데 그 종합반을 하면 좋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저는 종합반을 추천드리진 않는 편인데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뭐죠? 배수 제한 없이 계속 들을 수 있죠, 사실은. 그렇죠. 저같이 문돌이들은 자연과학 막 4번, 5번 들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듣고만 싶으면. 그렇죠. 근데 반대로 법 과목 나 좀 약하다. 그러면 계속 돌리면 됩니다. 종합반. 장점은 그거예요, 사실. 근데 이제 강사가 이제 한 학원에 모든 강사가 없죠. 좋은 강사가. 그러면 치명적인 단점인데 어쨌든 자기가 종합반을 끊었다라고 하면은 빠르게 돌리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근데 민법은 굉장히 양이 많은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민법도 다 알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변리사 수업 민법 교재에 있는 내용 정도만 보시면 된다. 그 민법 강사분 중에 김동진이라는 선생님이 제일 유명한 일타시죠? 너무 압도적인 일타라 그냥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분 책이 1000페이지가 안 되지 않나요? 그렇죠? 네, 기본서가 1000페이지가 안 됩니다. 근데 그 법대생한테 민법이 1000페이지가 안 된다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요약서만 2000페이지가 넘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수업용 요약서가 200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변리사 시험이 사시보다는 좀 쉬워도 1000페이지가 안 된다고 하면 깜짝 놀랍니다. 사실 놀랐는데 저는 그냥 그 책 봐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변리사 시험은 예전에 사법고시보다는 쉽습니다. 분명히. 쉬워요. 쉬워서 그리고 지문이 짧아요. 저희 민법 특성은. 요즘에 약간 길어지는 경향이 조금 있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좀 짧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제가 처음에 변리사 민법 봐서 당황했던 점인데 판례를 요약을 한 거예요. 원문을 안 내고. 그게 오히려 약간 낯설었어요. 그렇죠. 지문이 짧아져가지고. 근데 그 얘기는 뭐냐? 판례든 뭐든 중요한 거 위주로만 잘 알면 민법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엽적인 거. 판례 읽다가 이 부분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일단 넘어가는 게 보통은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계권 남용은 뭐 어쩌고 하다. 예를 들어 주관적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 왜 얘는 필요 없는 거 연구하지 마시라고요. 그렇죠? 저도 잘 몰라요. 물론 판례는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그거 몰라도 합격하는 지장 없다는 거죠. 사실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권리 남용에는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이 필요한데 상계권 남용은 그런 예외가 있다라는 결론만 아시고 가시면 시험 붙는데 하등 지장이 없다. 민법은 거기다가 2차 과목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민법에 욕심내지 마라. 절대. 민법에 주화인마 하면은 너무 민법 오래 하시다가 나머지 못합니다. 나머지 과목이 몇 개죠, 저희? 7개죠. 특허, 상표, 디자인,
물화생지 7개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물화생지가 양이 지구과학만 그나마 좀 적고 나머지는 양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물리하고 화학 생물의 문제점이 뭐죠? 시험 범위가 불명확하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 과목에 저는 화학을 조금 공부했었는데 이게 일반화까지는 시험 범위가 아닌 건 분명한 것 같고, 근데 유기화학이나 분석화학이나 물리화학의 어디까지가 과연 우리 화학 시험 범위냐는 아무도 몰라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대략은 알죠. 화학 강사님 얘기해 주십니다. 여기까지 보시라고. 그다음 그걸 반영해서 교과서가 나오죠. 근데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알겠다라고 이거 원리를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더 주화입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끊으셔야 되는. 저도 문과생인 저도 그냥 변리사 수험서와 변리사 강의로 다 끝냈어요. 해결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다는 거죠. 여기 전공자 있으시면 더 욕심내면서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화학이 요즘에 어려워서 제가 이제 저희 학원에 합격 학원에도 화학 강사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때 술 한잔 이렇게 먹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요즘 화학은 작정하고 내는 것 같아. 이건 못 맞춰. 절대 이렇게 못 맞춰. 이러시더라고요. 강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낸다. 일부러. 이거는 의도적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화학 같은 경우에 너무 욕심내시면 안 되겠죠. 그것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적정하게 조절하셔가지고 하셔야 되고, 이제 화학이 요즘 그렇다 보니 물화생지 중에 한 과목을 포기하는 건 좀 위험해졌습니다. 사실 저 때만 해도 괜찮았거든요, 사실은요. 한 과목 포기하고 봐도 별 문제가 없었어요, 보통은. 근데 이제 지금 수험 전략에서 아니신 분도 있어요. 그렇게 포기하고 합격하는 분도 분명히 있긴 한데, 근데 물화생지 중에 한 과목을 버리고 생물이나 물리나 화학 중에 보통 하나 버리잖아요. 하나를 버리는 건 수험 전략적으로 좀 위험하긴 합니다. 그리고 합격은 제가 보기에는 1차에는 오히려 산재보다 산업재해서법보다 민법이나 자과가 당락을 작용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대부분의 경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오히려 1차만 놓고 보면 민법이랑 자과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민법이랑 자과는 그래서 본인이 특별히 강점이 없으신 일반적인 분들은 그냥 1년 내내 쭉 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특상 뒤에 방점을 찍는 시간을 각각 가지는 게 수험 전략적으로는 좋은데, 사람만 너무 차이 크죠. 어떤 분들은 물리하고 화학을 둘 다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법과목 공부하셔야죠. 그런 분들은 주로 하시고 막판에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만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 물화생지의 문제점이 뭐냐면 너무 암기형 문제예요. 추론형 문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옛날에 미트리트 피트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문제들은 추론형 문제라서 사실은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문제풀이 자체를 잘해야 됩니다. 수능처럼. 그런데 우리 문제는 좀 단답식 문제가 많아서 전공자들도 직전에 공부 안 하고 들어가면 큰 코 다치는 경우 꽤 많아요. 왜냐하면 암기가 안 되어 있으면 못 풉니다. 네.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시험 볼 때 1차 시험 같은 경우 특히 가장 잘 보는 사람이, 그렇죠? 뭐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운 좋은 사람, 직전에 본 사람 이렇게 나누잖아요. 거기서 직전에 본 사람이에요. 네. 항상 직전에 본 게 왕따입니다. 그렇죠? 왔다니까 꼭 자기가 약한 과목 직전에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죠? 아니면 강점이 있는 과목이라도 너무 오래전에 보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큰 코 다친 경험이 있는데, 예전에 민법을 잘한다고 사시 공부할 때요. 민법을 한 3개월을 아예 안 보고 들어간 적이 있어요. 나머지만 방문한 거죠. 근데 민법 점수가 결국 제일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으니까 자기 전공이나 자기 잘하는 과목이라고 해서 너무 오래 전까지만 보고 시험 직전 두 달 정도 내에 한 번도 안 보고 들어가시면 보통 위험해요, 사실은. 그래서 시험 직전에 웬만하면 회독수를 가지고 가야 된다. 어떤 과목이든 가지고 가야 돼요. 근데 이제 고민이 드는 게 그런 거잖아요. 민법이 그렇게 양이 많은데 어떻게 그때 봐요? 라고 하시죠. 그러면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기출문제만 쭉 풀고 모르는 것만 기본 찾아가면서 끝내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 빠르게 속도 가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강의를 진짜 빨리 돌리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기타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한테 맞으신 거 하시면 돼요. 정답은 없습니다.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문제집 풀고 들어갔는데 그건 전공자라서 가능한 거고요. 문제집만 풀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기출문제 위주로. 근데 이제 보통은 그것만 풀면 좀 위험하고요, 사실은. 기본서를 빠르게라도 한 번쯤은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걸 이제 볼 때 본인이 단권화라고 해서 밑줄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걸 좀 잘하신 분들은 밑줄 위주로, 그렇죠? 자기가 좀 몰랐던 거, 헷갈렸던 거 위주로 체크해 놓은 거 위주로만 쭉 보시던지, 아니면 진짜 그냥 통독으로 속독하던지, 뭐 그건 본인 선택이에요. 본인 선택 하시면 되고, 어떤 분들 이런 얘기 하시죠. 시험 전날 1회독 해야 합격하는 거 아니에요? 저 시험 전날 1회독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네, 그건 아닌 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2차는 되게 아슬아슬 합격했는데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득점을 합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중에 아실 텐데 검토위원을 들어가려면 1차 시험 총점 자체가 엄청 높아야 돼요. 그 순으로 뽑아요, 보통. 그러니까
제가 시험 봤을 때 71.6점인가 그랬어요. 제 기억에 커트라인이. 근데 제가 86인가 87 맞았거든요. 평균을. 그 정도 맞았어요. 그러면 평균이에요. 평균이. 그럼 평균이 15점에서 16점 더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총점이 45점 정도 더 나온 거죠. 예를 들면. 총점 45점이 더 나오려면 몇 개를 더 맞춰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정도 맞아야지 이제 석차 순대로 이제 뽑는 거예요. 검토위원 뽑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목별로 이제 맡기죠. 그렇게 맡기는데.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생각보다 실력이 별로 안 좋을 때 1차 합격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객관식이라서 객관식의 특성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사실은요. 그래서 어쨌든 한 과목에 주아인마하면 안 돼. 한 과목 좋아하신다 그것만 하시는 건 절대 위험합니다. 우리는 과목 수가 생각보다 많다. 8개나 된다. 그래서 여러 과목을 시험 직전에 꼭 다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네, 되도록이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1차에 안 되신 분들 있죠. 상처 입으신 분들 지금. 본인들 지금 상처 입으신 분들 계시죠. 상처 입으신 분들은 원인을 좀 냉철하게 분석하셔야 돼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가 돼야 돼요. 그렇죠? 내가 왜 떨어진 데에서 시험 핑계 대면 안 됩니다. 올해 시험은 경향성이 나하고 안 맞았어. 이거는 정말 최악의 분석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 어떤 경향으로 출제가 돼도 붙을 수 있게 공부하는 게 안전하게 가는 게 수험생의 자세거든요. 되도록이면. 그때 내가 어떤 부족한 점이 있었는지 그 부족한 점이 시간이었는지 시간일 수도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렇죠? 시간이었는지 아니면 공부 방법의 문제였는지 아니면 특정 과목을 너무 안 보고 그 과목 망쳤는지 이런 걸 냉정하게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2번 똑같은 실수를 안 하도록 3번 안 하도록 4번 안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사람은 살다 보면 2, 3번, 4번 할 수 있습니다. 그걸로 자신감 잃지 마시고요. 그게 수험의 제일 독이에요. 사실은. 아까 말 자신감이 그렇죠. 자신감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험 성적이 안 좋았다고 해도 자신감을 가지셔야 여러분들의 역사가 증명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이 위치가 그냥 올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초등학생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학교까지 공부하면서 본인 스스로 이미 사회에서 입증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자신감 절대 잃지 마시고, 그렇죠? 자신감을 꼭 가지셔야 된다는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차 시험을 준비하게 되는데 1차를 합격하면, 그렇죠? 그렇죠. 그때 상표법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1차가 상표법의 문제가 25점이다. 2차에선 100점. 그러니까 상표법을 어느 정도 공부해야 될 것인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상표법 강사니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의견을. 제 생각에, 처음 시험을 준비하신다. 라고 하면 25점에 맞게 공부하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올해 처음 시험을 준비한다는 분들은. 그렇죠. 그래서 12분의 1에 맞게 준비하셔야 돼요. 그렇죠. 전체 지분의 300점 만점이 12분의 1입니다. 그거를 상표법이 재밌다라고 재밌어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거를 너무 많이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그 핑계가 2차 시험에서 100점이라는 핑계는 지금 될 건 아닙니다. 1차 일단 붙어야 돼요, 무조건. 그렇죠? 그리고 이제 1차를 올해 못 보신 분들 있죠. 못 보신 분들. 잘 못 보셔 떨어지신 분들은 제 생각에 분석을 일단 하셔야 돼요. 내가 왜 떨어졌는지를 분석하셔가지고, 그렇죠? 공부 시간이 부족했다. 라면 공부를 더 하셔야 되는데 그 외의 원인이다 라고 하면 그 외의 원인을 찾으셔야 되고 그런 특별한 원인이 없다고 하신다면 내가 이제 올해 이런 생각이 드세요. 올해 내가 1차가 안 됐는데 내가 올해 1차 준비를 좀 더 해가지고 내년에 1차, 2차를 붙으면 원래 내 목표도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당연히 듭니다. 그렇죠? 그렇죠. 내가 올해 1차가 됐으면 내년에 2차가 기득이었잖아요. 기득으로 제시만에 딱 붙는 게 내 원래 목표였어. 근데 이제 올해 1차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1차를 붙고 내년에 2차를 붙으면 되겠지. 이러면 내 원래 타임테이블하고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 민소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합격하시고 좋은 결과가 있는 분도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있는데 위험해요, 사실은. 그리고 여기에 2번, 3번 이상 떨어지신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한번 반추해 보세요. 작년에 떨어지고 좀 될 줄 알았는데 올해 안 되신 분도 있잖아요. 또 안 되신 분도 있잖아요. 근데 내년에 또 안 된다고 생각하면 끔찍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2월 달에 시험을 봤는데 발표가 나는 게 3월 말 이렇게 나잖아요. 났는데 그때까지 점수가 간당간당하면 2차 공부를 못 합니다, 사실. 나는 멘탈이 강한 사람이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보통 못 해요, 사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1차가 확실하게 합격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야지만 2차 공부를 제대로 하지 멘탈이 웬만치 강한 분들도 그렇죠. 점수가 이거 막 왔다 갔다 하고 커트라인 뭐 옆에서 막 78점이야, 72점이야 막 얘기하고 있으면 공부 안 돼요, 사실은. 올해도 그랬잖아요. 올해 76점이죠? 맞죠? 76.7인가 나왔죠? 근데 본인이 74, 5, 6, 7, 8 걸쳐 있는 분들은 공부 잘하기 힘듭니다, 사실. 근데 그 한 달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우리는 7월 말에 시험을 보니까 3, 4, 5, 6, 7, 5개월 중에 한 달이니까 앞에 1개월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때 한참 민소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사실은 1차를 일단 확실하게 합격하는 게 2차 합격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 동시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에는
특상을 좀 혹시 방점을 약간 더 두는 게 낫습니다. 혹시 여유가 된다면. 나는 민법도 괜찮고 자과도 괜찮아. 내가 특상 뒤에서 문제가 좀 있었다라고 하면 차라리 그렇죠? 나머지 과목들도 노멀하게 하면서 특상 D가 2차 과목이 다 될 수 있잖아요, 사실은요. 특상 D에 방점을 두고 내년 1차를 좀 대비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특상 D가 다 되고 그 4과목 중에 3과목이 만약에 특상 D다, 4과목이 실제로. 그러면 2차 시험에 4분의 3이 약간 더 준비가 이미 되어 있죠, 사실은. 민소를 그만큼 더 투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민소를 지금 조급하게 준비하는 것보다는 그것도 뭐 무조건 안 되는 방법은 아니지만 차라리 특상 D를 하시는 게 낫다. 아니면 난 디자인법법 아니다 그러면 특상이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차라리 판례 같은 거 깊이 있게 공부하고 사실관계 좀 보고 그렇죠. 법리하고 사실관계하고 사안포섭 이런 거 한번 직접 한번 혼자 생각해보고 반추하고 그렇죠. 결론 위주로만 암기하지 말고 그런 걸 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론이 있고 여기 2차생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2차 시험은 2차 시험이야말로 주화인마가 더 유효합니다. 사실 1차보다 더. 무슨 말이냐면 철저하게 할 것만 하는 게 훨씬 더 빨라요, 보통. 그러니까 이제 하시다가 2차생 정도 되니까 아는 게 점점 늘어나잖아요. 사실 늘어나다 보니까 생각이 확장이 됩니다. 이쟁점, 전쟁점이 확장이 되고 이쟁점과 이쟁점이 연결하고 막 오픈 카톡방 이런 데서 누구 막 질문하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것까지 질문해서 같은 수험생이 되고 이런 거 보고 흔들립니다. 난 저런 질문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분들 있죠. 난 저 질문 자체가 뭔지 모르는데 어떤 사람은 막 답변을 줄줄 다는 거예요. 그럼 같은 수험생인데 야, 저놈은 너무한 거 아니냐?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거기에 주화인마하면 안 돼요. 그분은 그런 분이고 200명 중에 몇 명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죠. 저도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수험생 때는 적어도. 그래서 200명이나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200명이 적다고 생각하지만 또 많아요. 생각보다. 그렇죠. 200명이나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니까 200등 안에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변호사들하고 다르게 석차라든지 시험 성적을 공개할 일이 없어요. 나중에. 안 봅니다. 채용할 때. 그렇죠. 채용할 때 학점도 심지어 잘 안 봐요. 학점도. 그래서 학점 낮으신 분들은 너무 낮거나 이런 거 아니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공대들은 원래 학점 잘 안 주잖아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 학교 거의 안 나갔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대부분보다 제 학점이 좋을 겁니다. 그렇죠? 법대는 잘 줘요, 원래. 그러니까 이제 학점 안 본다는 거죠. 안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결국에 이제 그 변리사 어깨가 정말 좁아서 평판 조회를 다 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혹시 학교가 난 학벌이 좀 떨어져 다른 사람보다 변리사가 시험이 학벌 최고죠. 모든 시험 중에 변리사 시험이 학벌이 최고일 겁니다. 그 정도로 학벌이 높은데 근데 학벌이 내가 좀 안 돼. 아니, 학과가 좀 약간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뭐 전자기계 화학하고 좀 달라. 아니면 그렇죠. 내가 학교 갈 때 커트라인으로 합격했어. 그거 나중에 한 2, 3년만 지나면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김앤장 변리사는 김앤장 가기 쉬워요. 그렇죠. 원하시면 쉽게 갈 수 있어요. 생각보다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소문이 금방 나가지고 일 잘하는 분들은요, 거의 주머니에 송곳처럼 튀어나와서 다 알게 돼요, 저절로. 알게 돼서 서로 데려가려고 난립니다. 사실. 저희는 인력난이거든요, 지금도. 저희가 수습이 최근에 6,500, 7,000까지 받아요, 최근에 보면은. 연봉 기준으로. 물론 퇴직금 포함일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대기업들 급여 수준으로 하면 6,000만 원에서 6,500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대략. 근데 어쨌든, 급여가 이렇게 좀 초봉치고 높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죠. 높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현업의 변리사가 계속 부족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정통 실무를 하는 변리사 숫자는 어쨌든 부족해서 인력난이기 때문에 사실 일을 조금만 잘하면 이직도 자유롭고 취직도 자유롭고 저희 좋은 게 뭐죠? 특히 저희 이제 와이프는 변호사 하는데 변호사들은 최단점이 뭐죠? 법원을 많이 가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건을 많이 수임하면 법원을 많이 가야 되고 그 법원이 전국에 흩어져 있어요, 심지어. 지방에도 가야 되는, 지방에도. 근데 우리는 심판이나 소송을 할 때 보통 갈 일이 거의 없고요. 특허 소송이 있잖아요. 심결취소 소송 이런 것도 저희 대리권이 있잖아요. 특허 있는데 보통 1회 집중 변론기일이라고 해서 변론기 한 번밖에 안 열려요. 네, 대부분. 그래서 일단 갈 일이 별로 없고 그렇죠? 구술 변론 한 일에 심판은 거의 없으니까 간다고 해도 한 번밖에 안 가고 가봐야 기껏 가봐야 대전이고 특허법원 대전에 있거든요. 아니면 그 서울 사무소에서 심판 같은 거 그렇죠. 원격으로도 변론합니다. 그래서 대전 안 내려가는 분도 요즘 되게 많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심판정이 구술 심리를 할 때에도 서울에서 하는 경우, 서울 역삼에서 합니다. 역삼에 있어요, 사실. 그렇죠. 특허청 서울 사무소 있거든요. 거기서 해요, 사실 대부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쨌든 간에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좀 그렇죠.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분, 지금까지 뭐 그런 분들은 지금부터 노력을 해서 이렇게 인생을 반전시킬 수 있어요. 사실 우리 변리사 그런 점에서는 되게 좋은 직업입니다. 사실은요. 편견을 벗기에 굉장히 좋아요.
내가 과거에 좀 불성실해가지고 나 사실 자질은 있는데 고등학교 때 공부 안 하면 좋은데 못 가잖아요 사실은요. 대학교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나 20대 철 들어가지고 공부한다. 공부해서 인생이 역전할 수 있는 되게 몇 안 되는 직업 중에 하나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모든 전문직은 마찬가지인데 자기가 한 만큼 100%는 아닙니다. 어떤 전문직이 어떤 사람이 100% 노력한 대로 인정받겠어요. 근데 변리사든 변호사든 이런 전문직들의 장점 뭐죠? 내가 노력한 만큼 샐러리맨보다 훨씬 인정받기가 수월하고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아실현 욕구가 강한 분들은 전문직 하는 게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그리고 개업하면은 100세 시대에 65세, 70세 이상도 일하실 수 있고 요즘 선배분들 중에도 60세, 70세 이상 되시는 분도 꽤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할아버지 변리사들 꽤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여성분들이 워낙 없었으니까 할머니 변리사는 거의 계시긴 계십니다. 몇 분 계시는데 거의 없고요. 할아버지 변리사분들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죄송합니다. 그 일본 대리인이 한번 저희 사무소에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찾아왔는데 이제 한 분은 한 50대 초반 정도 되시고 한 분은 75세셨어요. 일본 변리사인데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근데 의견서 다 쓰고 실무 다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여쭤보니까. 그러니까 75세도 몸만 건강하면 할 수 있는 직업이에요. 변리사. 그렇죠. 되게 좋은 직업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AI 시대에 AI가 어떤 건지 제일 몸으로 쉽게 빠르게 접할 수 있는 직업.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여기까지 마치고 홍기석 강사님이 좀 말씀드리고 이어서 질문 답변 가질게요. 네.